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AI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고요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장미선, 올해 67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는 건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엔 천사 얼굴을 한 악마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악마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신 집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요.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 아들 동훈이가 여자를 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37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은 29의 강유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얼굴이 곱상했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이고 목소리는 종달새처럼 맑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가 말도 안 듣는다고 투덜거렸고 박 여사는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푸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슬쩍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상 차린다고, 제 어깨도 주물러 준다고요. 친구들 얼굴이 시샘 반 부러움 반으로 일그러지는 게 은근히 기분 좋았습니다. 결혼 후 유진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살짝 문을 열고 보면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간도 딱 맞게 맞췄어요. 나물무침엔 제가 좋아하는 들깨가루를 듬뿍 넣었고 김치도 제 입맛에 맞게 새콤달콤하게 무쳐줬습니다. 저녁엔 제 방으로 들어와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친구분들은 만나셨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웠는데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요. 그때까지는요.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전날 저녁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유진이가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을 쓰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칫솔모가 뭔가를 박박 긁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틈 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유진이가 제 칫솔을 들고 변기 안쪽을 빡빡 닦고 있었습니다. 변기 테두리도 아니에요. 물이 고여있는 바로 그 안쪽, 누런 때가 끼어있는 그곳을요. 칫솔모가 변기 벽면을 긁는 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찍찍.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진이는 그 칫솔을 수돗문에 딱 한 번만 헹구더니 제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칫솔꽂이에 도로 꽂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마치 설거지를 끝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도 모르게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컥! 유진이가 휙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대했던 건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난스럽게 마치 숨바꼭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키득거렸습니다. 어머님, 깜짝이야.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장수 비법이에요. 변기 미생물이 면역력에 좋대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칫솔꽂이를 제자리에 두고는 제 옆을 쓱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건 오직 저 혼자였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칫솔을 봤습니다. 파란색 칫솔. 제가 10년째 고집하던 색깔이에요. 칫솔모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칫솔로 양치질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번 주? 저저번 주? 어쩌면 몇 달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입안이 텁텁했고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유진이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들켰는데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칫솔은 그저 전체 요리였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걸요. 칫솔 사건 이후 저는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저녁엔 제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 웃는 얼굴도 변함없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뭐가 이상한 걸까요?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내 칫솔로 변기를 닦았다고? 그것도 미생물이 좋다면서? 사람들이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유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 6주래요. 동훈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고, 아빠 된 거 맞냐고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훈이는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손주 생겼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칫솔 일은 제가 오해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칠 리 없잖아요.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손주 잘 낳으라고 말했어요. 동네는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김 여사는 아기 옷을 떠주겠다며 털실을 가져왔고 박 여사는 태교에 좋다는 음악 CD를 선물했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걸어다녔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유진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는데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친정 사촌 오빠가 와서 케어를 해줘야 할 것 같다고요. 친정에서 항상 오빠가 챙겨줬는데 임신해서 그런지 오빠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 왜 굳이 남자 오빠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동훈이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사 다니는데 처남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불안하다고 오빠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임산부 비위를 거스릴 순 없었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사촌 오빠 오시라고 우리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이틀 뒤 최진우라는 남자가 큰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35쯤 됐을까요? 키가 크고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인사를 받으며 악수를 건넸는데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무직 손이 아니었어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소개했습니다. 친정 사촌 오빠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줬다고, 오빠 없으면 못 산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유진이와 진우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뭔가 끈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빠와 동생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 농밀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한 며느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 거라고요.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였어요. 거기. 처음엔 혹시 배가 아픈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유진이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숨도 가빠 보였어요. 제가 괜찮냐고 배 아프냐고 물었더니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산부 요가예요, 어머님. 오빠가 스트레칭 도와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하는데 효과가 좋대요. 방 안쪽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고 내일 또 하면 된다고요. 거친 숨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임산부 요가가 저렇게 격렬할 리 없잖아요. 그 이후로도 밤만 되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11시, 규칙적으로요. 요가 치곤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1시간도 넘게 계속됐어요. 신음소리, 침대에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방 쓰레기통이었어요. 휴지를 꺼내다가 손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습니다.
플라스틱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피임약 껍질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뒤적이자 또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5개나 됐어요. 분명 며느리 방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왜 피임약을 먹는 걸까요? 의사가 처방한 걸까요? 하지만 임신 중엔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뒤적이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콘돔 포장지였어요. 2개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 동훈이는 지난주부터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집에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에서 콘돔이 나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임신했다는 여자가 피임약을 먹고 남편이 없는 집에서 콘돔이 나온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동훈이가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야 한다고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동훈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라고만 했어요. 이틀 후 동훈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 정말 네 아이가 맞냐고요. 아들 동훈이는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7된 사내 아이가 엄마 앞에서 초등학생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피임약 껍질과 콘돔 포장지를 아들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컸어요. 탁, 탁.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온 거라고 네가 출장 간 사이에 집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어요. 제 며느리가, 제 손주가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동훈이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대 중반 남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네 아이가 맞느냐고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다 큰 사내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를 죽여 우는 모습이 더 처참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답이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했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아이 못 낳아. 나 무정자증이야.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정자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8에 건강검진 받다가 알았대요. 그때 이미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 결혼도 못할까봐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숨기고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아느냐고 물었어요. 유진이도 네가 무정자증인 줄 알고 결혼한 거냐고요. 동훈이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했어. 시험관 한다고 했어. 엄마 재산 많으니까 시험관 비용 걱정 없다고. 근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근데 뭐냐고 끝까지 말하라고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잠금을 풀더니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강유진과 최진우가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유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동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진우와 원래 연인 사이였다고요.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친정 사촌 오빠는 거짓말이고 진짜로는 5년째 동거하던 남자친구라고요. 임신한 아이도 아마 진우의 아이래요. 자기는 그냥 통장이었대요. 집이었대요.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엄마 재산을 노린 계획된 결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느냐고, 왜 당하고만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이 보였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갈비뼈 쪽도 보여줬는데 군데군데 피멍이 져 있었어요. 등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진우한테 맞았다고 했어요. 거의 매일 밤 맞았다고요. 유진이가 방에서 나가면 진우가 아들 방으로 들어와서 때렸대요. 주먹으로, 발로, 그리고 이따금 회초리로요. 입 벌리면 엄마 건물에 불 지른다고 했어. 나까지 살인교사범으로 만든다고 했어. 난 겁이 났어. 엄마 정말 무서웠어. 37 아들이 엄마 앞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찌질했어요. 한심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맞고만 있었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석 달 동안 집에서 맞아왔다는 게, 엄마 옆방에서 폭행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기뻐하던 손주는 내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는 내 아들을 폭행하고 내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서 실실 웃던 사촌 오빠는 내 집 안방에서 내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고 내 아들을 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라고.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네 방에 가서 쉬라고요.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또 울먹였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 명동 사채시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를 면도날 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베이면 흔적도 없이 베인다고 했어요. 빚 안 갚는 놈들 무릎을 꿇렸고 도망가는 놈들을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냉혹했어요. 무자비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그 칼날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칼날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일 안쪽 낡은 이불 밑에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수첩이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30년 전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채무 변상 여부. 지금은 잊혀졌지만 한 통하면 달려올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가락에 한 이름이 멈춰섰습니다. 이상훈. 제가 30년 전 빚쟁이 생활에서 건져낸 청년이에요.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아, 나 미선 누나야.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누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날 밤 면도날이 다시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무침.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요. 유진이가 한약을 들고 왔습니다. 갈색 도자기 그릇에 담긴 한약에서 달달한 냄새가 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몸보신 하시라고 매일 아침 정성껏 달인 거라고 했습니다. 임산부가 새벽같이 일어나 한약까지 달여주다니 얼마나 효부냐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한약 그릇을 받았습니다. 향을 맡는 척하며 코를 가까이 댔어요. 감초 냄새, 대추 냄새 사이로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쓴맛도 아니고 한약 냄새도 아닌 묘하게 화학적인 냄새였어요. 한 모금 마시는 척하고 입에 머금었습니다. 혀끝에 이상한 맛이 감돌았어요.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물고 있다가 유진이가 부엌으로 가는 틈을 타서 냅킨에 뱉어냈어요. 갈색 액체가 하얀 냅킨을 적셨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입에 남은 한약을 전부 뱉어냈어요. 갈색 액체가 변기에 소용돌이치며 내려갔습니다.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궜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약국에서 사놓던 샘플 병이었습니다. 한약 그릇으로 돌아가서 유진이 보지 않을 때 병에 한약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3번 반복했어요. 샘플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이한테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8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에는 802호라는 숫자만 붙어 있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상훈. 제가 30년 전 빚쟁이 생활에서 건져낸 그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상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소리에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강유진과 최준우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전과 기록, 금융거래 내역, 핸드폰 통화 내역, 과거 직장, 교우 관계, 모든 걸 파헤쳐달라고 했어요. 상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면 된다고 했어요. 누님 일이면 밤새워서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 독성학과. 제가 아는 한의사를 통해 소개받은 의사였어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한약을 꺼냈습니다. 성분 분석을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해준 건데 뭔가 이상하다고, 정확히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냄새도 맡았어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직감이 맞기를 바라면서요. 아니, 사실은 틀리기를 바랐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임산부라며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줬어요. 친구들 만나셨냐고, 재미있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다고요. 세 번째로 한 일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진우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갔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써온 거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각종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어요. 통장 잔액, 부동산 등기, 모두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낯선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넣어둔 적 없는 서류였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장이 겹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 사망보험금 10억 원, 수익자 강유진. 두 번째, 암진단특약포함 사망보험금 5억 원, 수익자 강유진. 세 번째, 상해사망보험금 5억 원, 수익자 강유진. 총 2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증서를 들고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제 가입한 걸까요? 가입일을 보니 2년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온 지 1년쯤 됐을 때 결혼 직후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한 게 분명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건강검진도
대행업체를 통해 위조된 결과를 제출했을 거예요. 20억. 거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으면 20억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면서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보험 증서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이틀 뒤 상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 나왔다고 직접 와서 보라고 했어요. 저는 강남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상훈이가 건넨 서류 뭉치는 두꺼웠습니다. A4 용지로 30장도 넘었어요. 강유진의 과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명 강유진, 출생지 부산, 학력 고졸, 경력 룸살롱 접대부 2년, 단란주점 종업원 1년, 불법 도박장 출입기록 다수, 미상환 채무 8억 원. 채권자 명단에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이름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빚쟁이였습니다. 8억이라는 거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한 채무자였어요. 상훈이가 서류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님,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약 껍질들, 제가 알아보니 피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뭐냐고요? 수면제랑 신경안정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거요. 임신한 여자가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매일 밤 약에 취해 있던 겁니다. 게다가 콘돔은 혹시라도 놈의 흔적 남길까봐 철저하게 쓴 거고요. 애초에 애를 낳을 생각보다 누님 돈 뜯어내는 게 먼저였던 거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우의 자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과 3범, 폭행죄로 징역 6개월, 사기죄로 징역 1년, 공갈죄로 징역 2년, 출소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둘의 관계였어요. 강유진과 최진우는 5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었어요. 사촌 오빠는 완전 거짓말이었고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 입을 맞추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어요. 제 아들을 미끼로 제 재산을 노린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무정자증인 아들을 찾아내서 임신을 미끼로 결혼하고 내연남을 집에 들이고 저를 서서히 죽여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진료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간호사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단둘이 남았어요. 의사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 한약에 부동액 성분이 섞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액, 자동차에 넣는 그 부동액 말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량이지만 매일 드셨으면 석 달 안에 간이 망가졌을 거예요. 자연사로 위장하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신장도 손상되고요. 병원에 오셨다면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줬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화가 나서 웃은 게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를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3달째 독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0억을 타서 내연남과 도망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가 여느 때처럼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냐고 저녁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저녁은 네가 차려주는 대로 먹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어요.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덤비면 안 됐어요. 저들은 교활했거든요.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함정 파기. 30년 전 명동에서 배운 거예요.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뿐이었어요. 제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숟가락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그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기대감 같은 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우리 며느리 이름이 뭐였더라고요. 유진이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 까먹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웃더라고요.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했지만 표정은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려 했어요. 안방 가려다 아들 방문 열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밤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렸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발견하고 어머님 냉장고 열어두셨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어리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자주 틀렸어요. 유진아가 아니라 유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진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진이가 웃으며 정정해줬어요. 저는 아 맞다 유진이지 하고 이마를 탁 쳤습니다. 유진이와 진우는 자주 속닥거렸습니다. 제가 못 듣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 귀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나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가 달려와서 아니라고,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으면서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상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집안에 설치할 거라고. 아무도 모르게 녹음하고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가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제 옛날 친구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유진이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상훈이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상훈이가 간 후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전만한 녹음기 5개와 펜촉만한 초소형 카메라가 3개 들어있었어요. 상훈이가 사용법을 메모로 남겨뒀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한다고요. 배터리는 일주일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진우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집안 곳곳에 장치를 설치했어요. 거실 TV 옆, 액자 뒤에 카메라 하나, 거실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어요. 소파 밑에는 녹음기 하나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며느리 방 화장대 밑에도 녹음기를 붙였어요. 안방 침대 옆 콘센트 안쪽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무섭다고요.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써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 동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며느리 유진이 너가 날 이렇게 잘 모셔줬는데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유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반짝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유진아. 내가 죽으면 다 너 거다. 통장도 건물도 다. 네가 날 이렇게 잘 모셨는데 당연히 네 거지. 유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전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저는 지갑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일부러 적어둔 가짜 정보들이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 금고번호, 부동산 서류 위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유진이한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들 위치 알아두라고.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걸로 찾으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고, 어머니 정말 잘 모시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유진이와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렀어요. 유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 이제 타이밍이라고요.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셨다고, 금고 번호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밤에 끝내버리자. 한약에 약 왕창 타서 먹이고 쓰러지면 1시간 정도 놔뒀다가 119 불러.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거지.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유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20억이라고.
그 돈이면 빚도 다 갚고 진우 오빠랑 발리 가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녹음기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히고 있을 겁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가져온 한약을 받았어요. 오늘 한약은 유독 쓴맛이 더 강했습니다. 달달한 냄새 속에 섞인 화학 냄새도 더 진했어요. 한 모금 마시는 척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전부 뱉어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핸드폰을 꺼내 조카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밤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일이 있다. 경찰도 대기시키려무나. 체포영장 준비해둬. 증거는 내가 다 확보했으니까. 서연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고모 조심하시라고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7의 할머니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명동의 면도날 미선이었습니다. 면도날이 마지막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강유진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계획한 날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꼭 와달라고 깜짝 파티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부녀회 사람들도 불렀고 아들 동훈이 친구 부부들까지 초대했어요. 김 여사는 왜 갑자기 파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님께서 임신했는데 생일까지 겹쳤다고 크게 축하해주고 싶다고요. 김 여사는 부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엔 분홍색과 금색 풍선이 가득했고 긴 테이블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샌드위치, 케이크, 과일, 샴페인까지. 제가 직접 주문한 5만원짜리 케이크도 있었어요. 3단 케이크에 장미 설탕 장식까지 달린 화려한 거였습니다. 유진이는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손질해 왔더라고요. 임산부라며 배를 쓰다듬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우도 옆에 붙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라며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임신한 누이 동생 케어하러 왔다고. 친정이 멀어서 자기가 대신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의리 좋은 오빠라며 칭찬했어요. 저는 멀찌감치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 앞에 섰어요. 초가 32개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원을 빌더니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파티장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톡톡 마이크를 두드려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며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뭘 그러시냐며 손사래를 쳤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TV를 켰어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꽂으면서요. 스피커도 최대 볼륨으로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안방 침대에서 두 사람이 나체로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강유진과 최진우였습니다. 날짜도 찍혀 있었어요. 2주 전이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스피커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정지 화면처럼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며느리 친구 하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유진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 동훈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진우가 발로 차는 장면이었어요. 욕설이 쏟아지면서요. 영상엔 발길질하는 진우가 담겨 있었고 동훈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려 있었어요. 동네 부녀회 회장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면서요. 김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세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틀 전 밤 거실에서 녹음된 대화였어요. 내일 밤에 끝내자. 한약에 약 왕창 타서 먹이고 쓰러지면 1시간 정도 놔뒀다가 119 불러. 유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10억이야. 빚 갚고도 남아. 오빠, 우리 발리 가서 평생 놀고 먹자. 마지막으로 보험증서 사진이 떴습니다. 제 명의로 된 50억짜리 보험증서. 수익자는 전부 강유진. 거실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친구 하나는 유진이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어요. 너 미쳤어? 이게 뭐야? 유진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합성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라고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억울해요. 진우는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잠가놨거든요. 진우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합성은 네 인생이지 이 영상이 아니야. 유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마가 씌었었다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왔어요. 날이 번쩍이는 30cm 칼이었습니다. 거실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진우가 칼을 들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요. 다 끝났어, 할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부터 죽이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요. 현관문이 박살나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경첩이 떨어져 나가고 문짝이 반쯤 부서졌어요. 부서진 문틈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이었어요. 모두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키가 180은 훌쩍 넘어 보였고
어깨가 우람했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상훈이었어요. 제가 30년 전 빚쟁이 생활에서 건져낸 그 청년 말이에요. 누님,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딱 맞게 왔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타이밍이 완벽했다고요. 칼을 들고 있던 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에 든 칼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상훈이 옆에 있던 남자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팔이 뒤로 꺾였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부러진다고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남자는 무릎으로 진우의 등을 눌렀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컥. 다른 남자가 재빨리 주워서 치웠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파티에 왔던 사람들은 벽에 바짝 붙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부드러웠던 머리카락이 제 손에 잡혔어요.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끌고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30년 전 명동에서도 남자들도 때려눕히던 여자였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힘만큼은 여전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찰 오기 전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상훈이의 부하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변기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바닥 타일이 차가웠을 거예요. 유진이가 고개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외쳤어요. 손을 비비며 빌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칫솔로 닦던 곳이 여기다. 네가 좋아하는 장수비법 실컷 마셔보려구나. 며느리의 얼굴을 변기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첨벙 물이 튀었어요. 유진이가 손으로 변기를 짚고 버티려 했지만 제 힘이 더 셌습니다. 며느리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몇 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물을 들이켰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물에 젖어 머리카락이 찰랑거렸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시커멓게 됐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밀어넣었습니다. 유진이는 울면서 물을 마셨어요. 입으로, 코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혀서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3번째, 4번째, 며느리가 토하기 시작했어요. 개워낸 게 변기 물과 섞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물에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변기물이 뚝뚝 떨어지고 입에선 구역질이 나왔어요. 원피스도 젖어서 몸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아름답던 머리 스타일은 엉망이 됐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제사상에 숟가락 올릴 생각하지 마라. 넌 이제 남이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어요. 화장실 밖에선 상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했어요.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하 한 명을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남자가 유진이를 일으켜 세워 거실로 끌고 나갔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경찰이었어요. 4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제 조카 서연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변호사 배지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단정한 자세,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폭행,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요.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 보험 증서, 독극물 검사 결과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다고요. 경찰이 며느리와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유진이는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끌려갔습니다. 진우는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끌려나갔고요. 현관을 나서며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과 변기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밀어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상훈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누님 뒤는 자기들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가도 좋다고 말했어요. 수고했다며 밥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했더니 상훈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님 일인데 무슨 말씀이냐고요. 파티에 왔던 사람들도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나가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거실엔 저와 조카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동훈이가 구석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모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대답했어요. 3년간 쌓았던 게 한 번에 풀린 기분이라고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고모답다고요.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했어요. 밖에서 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녹음 파일, 영상, 보험 증서, 독극물 검출 결과, 병원 진단서, 아들의 상해 사진.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강효진은 살인 미수와 사기, 보험 사기, 폭행 방조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진우는 살인 미수 방조,
폭행, 공갈, 주거 침입으로 12년을 받았어요. 둘 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도박빚 채권자들이 줄줄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진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감옥에 나와서도 평생 빚쟁이로 살 겁니다. 갈 곳도 없을 거예요. 제 아들 동훈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있었지만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석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동훈이 아이가 아니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 최진우의 아이로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낳았지만 아이는 복지시설로 보내졌어요. 동훈이는 석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어요. 꿈에서 진우가 나타나 자기를 때린다고, 며느리가 웃으며 독약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악몽을 꿀 때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치료가 끝난 후 동훈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로 내려가고 싶다고요. 서울에 있으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눈빛이 무섭다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룸 보증금과 카페 창업 자금을 줬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은 돈이었지만 시작하기엔 부족하진 않았어요.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빵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빵을 구워 친구들한테 나눠주곤 했어요. 그걸 살려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하루에 서너 명 오는 게 전부였대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일에 몰두하면서 악몽을 덜어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갓 구운 빵 한 봉지를 들고 왔어요.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배겨 있더라고요. 예전엔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얼굴도 그을렸어요. 새벽부터 오븐 앞에 서 있느라 그렇게 됐나 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움츠러든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오븐에 그을린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훈아, 네가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눈물이 똑 떨어졌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강남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변호사 조카 서연이가 와인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한 잔을 건넸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고모는 재혼 안 하시냐고요.
좋은 분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살 거라고 말했어요. 결혼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요. 조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고모답다고 했어요. 자기도 고모처럼 강하게 살고 싶다고 제가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서 서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강남대로의 네온사인, 남산타워의 조명, 아파트 창문의 불빛, 도시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야경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혼자서 건배를 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칫솔 사건부터 시작해서 임신 사기, 독살 시도, 그리고 복수까지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때로는 무서웠고, 때로는 화가 났고, 때로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지켰어요. 아들을 지켰고, 제 재산을 지켰고,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예전엔 세상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요. 명동에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킬 게 있는 사람이 강한 곳이에요.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면도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의지를 저는 제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67살이지만 건강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또 제 가족과 제 목숨을 건드린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면도날을 꺼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장미선이고 3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면도날이니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모 멋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라고 대답했어요. 석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왔네요. 그래도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